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지능이 경계선에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뭐의 경계선이냐? 평균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고 하지만 지적 장애는 아닌, 그래서 평균과 지적 장애 사이에 껴있다는 건데, 사실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비근한 예로 아인슈타인의 경우에 전통적인 논리 수학 지능을 검사하는 검사 도구로 보면 천재이지만, 요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다중지능으로 보면 논리 수학 지능은 높으나 대인관계 지능은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계선 지능의 지능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지능 검사, 그 지능 검사에서의 경계선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지능 검사의 특성은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지능 이러면 머리 좋은 거,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습, 학업 성취 요런 데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성도 떨어지고 어휘력도 떨어지고 상황 파악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대처 기술에 있어서도 경계에 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든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회성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막 주변에 눈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꾸 지적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정적 평가에 많이 노출되어 왔고, 그래서 위축이나 우울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는 노력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고 태도의 문제로 자꾸 평가를 받다 보니 내적 분노도 있고 공격성도 있고, 이래서 이 장애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에 아주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발달 양상이 일반적인 발달 양상과 다른 길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주 화제가 됐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에 자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자폐인의 경우에는 조기 교육을 받고 어떤 아주 우수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폐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옮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게 장애라고 한다면, 이 경계선 지능은 경계선 지능 안에 장애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 아동의 발달 양상과 같은 길에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잘 지원하고 조기 개입하고 도와주면 느리고 천천히 가나 발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특수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잘 도우면 좋은 발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분리돼서 이 친구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특별한 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대국민 인식 개선, 법적인 부분에 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아동을 위한 그 제도적인 정비를 해주고, 지자체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전문 센터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스크리닝이 되면 치료비 지원할게, 이런 바우처 형식의,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효과적으로 돕거나 그들을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 전문 센터가 생기고 거기서 전문인들이 양성이 되고 특별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들만을 위한 뭐 진로 지원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양육 상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각 학교와 돌봄센터, 가정에서 그 센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경계선 지능의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없으면 또 각 가정의 개별 문제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재정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폐도 볼 수 있고 지적장애도 볼 수 있고 경계선 지능도 볼 수 있어, 이렇게 다 걸쳐 있지 않고 경계선 지능 아동만을 위한 그런 전문인이 양성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라고 이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 장애군은 유병률 자체가 1%에서 3% 정도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경계선 지능 친구들의 경우에는 13%, 지금 많게 봤을 때는 20%에 육박하는 계층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그 전문 인력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이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개입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거든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아이는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고 쓰는 거는 뭐 아예 못했었고요. 수학도 한 자릿수 덧셈 뺄셈이 오류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기초 인지가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너무 약해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이나 또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상황과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놀려고 다가가면은 자꾸만 멀어지고 이 아이를 끼워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매월 진짜 교수님한테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아이한테 맞는 인지학습 방법을 찾아서 같이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교구제로 활용해갖고 공부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우선으로 했었던 게 제가 정서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학습을 했었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찾아낸 게 아이가 너무너무 친구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찐따예요. 왕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우리 아이를 놓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를 발산하기 위해서 아이 손을 붙잡고 제가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밖에서 하는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친구하고 어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게 도움이 되었었는지 어느 날부터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맨날 애기처럼 잉잉대고 보채면서 선생님 안아주세요 매일 이랬었던 아이인데, 친구들 사이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와갖고 선생님 저 친구 사귀었어요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너무 저도 기뻤었거든요, 같이. 근데 아마 그 즈음부터 아이의 변화가 조금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변화했었던 게 제일 먼저 뭐냐면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곳에 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갖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글씨를 잘 못 읽고 잘 쓰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는 거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친구들이 단체 활동에서 저요 이렇게 발표를 하면 자기도 하고 싶어 갖고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글자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이들 모르게 알려주면은 그 글자를 써갖고 이제 자기도 했다라는 표시를 해갖고 갖다 대고, 이렇게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었는데, 저는 사회적 부모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쓰거든요. 보호자분들이 생계 때문에 일하러 나가고 나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현장 교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상주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따뜻함도 경험하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도 생기고, 또 현장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현장 교사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파견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상황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 행정 업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아이들 학습에 대한 부분도 또 파견되는 또 아동복지교사 그것만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학습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 대한 그 돌봄도 또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지요. 저희가 경계선 사업 시작하고 저희 기사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갔을 때 몇 명이나 볼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계선 아동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낯설고, 그 기사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가고 나면 꼭 전화가 몇 통씩 옵니다.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경계선 아동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도 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전화들이 여러 통 왔었어요. 이제 왔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부모님들한테는 이 서비스가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고민을 했었죠. 이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에도 필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필요한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사업을 좀 알리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교육청의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됐죠. 경계선 아동에 대한 지원센터를 교육청에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위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 경계선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위 또는 사람,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청 안에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저희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가 아니라 몇 개 학교에서만이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판단을 해보는 거,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돌아보면 힘든 일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감동적인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사업 결과 보고서에 우리 아이들 사례 이렇게 쭉 써서 주셨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 많이 받았었거든요. 더 힘든 일 많았지만 더 기쁜 일이 많았다. 그리고 그때 이 사업을 시작하길 참 잘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